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향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한수혁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서 40년 넘게 중학교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항상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평범한 선생님이셨죠. 하지만 그분의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부인은 아이를 낳고 나서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어요. 수혁 선생님은 아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들이 중학생일 때 아내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라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이혼 절차를 밟았고 수혁 선생님은 홀아버지가 되었죠. 문제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충격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원래 밝고 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하더니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잘못 대했으니까 엄마가 떠난 거야.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같이 살았지만 대학 진학 후부터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을 때 수혁 선생님이 50대 후반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영 씨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분으로 우리 동네 시장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8살 연하의 기품 있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두 분이 연애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시장을 보면서 손잡고 걷기도 하고 말이죠. 동네 할머니들은 저렇게 이쁜 사랑을 하다니 부럽다고 하셨어요.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하셨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이미 서울의 대기업에서 화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혁 선생님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시면서요. 수혁 선생님은 아들을 설득하려고 서울까지 올라가셨지만 아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겨우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아들은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더 이상 가족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수혁 선생님의 동료 교사들만 참석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지영 씨는 완벽한 아내였거든요. 수혁 선생님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집밥으로 맞아주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정말 친절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카페로 초대해서 음료도 드리고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과자도 나눠주었고요. 수혁 선생님은 은퇴 후에 지영 씨 카페를 본격적으로 도우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정말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수혁 선생님과 지영 씨는 정말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19년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늦은 시간에 혼자 차를 몰고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라고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 씨가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현장에 도착한 수혁 선생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수혁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지영 씨는 평소에 밤늦게 운전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장례식은 정말 슬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울었는데 끝까지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혁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지영이가 죽었다.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민준이는 저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라고 차갑게 말했대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수혁 선생님은 지영 씨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영 씨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안에 대기업 내부 자료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지영 씨 휴대폰이었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와 있었고 무서운 문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조용히 지내시면 아무 일 없을 텐데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혁 선생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분은 즉시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영 씨의 본명은 박지영이 아니라 이지영이었고 과거에 대기업 회계팀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5년 전 지영 씨는 회사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발견했어요. 경영진들이 그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들까지 처리하고 있었던 거였죠. 지영 씨는 양심상 내부 고발을 준비했지만 회사 측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회유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을 시작했고 결국 지영 씨는 무서워서 증거를 숨기고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서 우리 동네로 내려온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그 대기업이 정부 감사를 받게 되면서 비자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어요. 회사 측에서는 지영 씨에게 연락해서 돈으로 회유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협박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사고로 위장한 살해까지 저지른 거였어요. 탐정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줬어요. 지영 씨 차 사고 현장에서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고 지영 씨 몸에서 수면제 성분까지 검출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수혁 선생님은 며칠 동안 완전히 무너져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그 순간 온화했던 은퇴교사 한수혁은 사라지고 차가운 복수자가 된 거였어요. 수혁 선생님은 4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어요. 변호사가 된 제자, 기자가 된 제자, 컴퓨터 해킹 전문가가 된 제자들까지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연을 듣고 나서는 모두 분개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악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1년 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해커 제자는 회사 내부 자료를 빼냈고, 기자, 제자는 관련 취재를 시작했고, 변호사 제자는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대기업이 바로 수혁 선생님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였던 거예요. 민준이는 화학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경영진들이 민준이의 연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혹시나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을 민준이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고민 끝에 수혁 선생님은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기로 했어요. 3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 너를 위해서라도 꼭 만나자. 3년 만에 만난 부자의 만남은 정말 차가웠어요. 서울역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준이는 아버지, 빨리 말씀하세요. 저 바빠요라고 했어요. 수혁 선생님은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의 과거, 회사의 비리, 지영 씨의 죽음, 그리고 민준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처음에 민준이는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우리 회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하지만 증거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비자금 은닉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보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영 씨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너무 못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회사에 돌아가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게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더 충격적인 건 회사에서 이미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민준이는 다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복수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 순간 수혁 선생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3년 동안 등 돌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부자는 함께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내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수혁 선생님과 제자들이 외부에서 압박하는 방식으로요. 민준이는 정말 용감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중요한 자료들을 복사하고 상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지영 씨가 죽은 지 4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먼저 민준이가 회사 내부 비리 자료를 모조리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정치인 로비 명단, 언론 매수 내역, 그리고 지영 씨 살해와 관련된 증거까지 모든 걸 다 공개했어요. 동시에 기자 제자가 특종으로 보도했고 변호사 제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그 대기업 주가가 30% 폭락했고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새벽부터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고 주요 임원들을 하나씩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체포된 건 부회장 김모 씨였어요. 지영 씨 살해를 지시한 장본인이었거든요. 회장도 둘째 날에 체포됐고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영 씨만이 아니라 다른 내부 고발자들도 의문사를 당했던 거였어요. 지난 5년간 이 회사와 관련해서 4명이나 의문사를 당했던 거죠.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언론에서는 21세기 최대 기업 범죄라고 부를 정도였죠.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영 씨 살해를 지시한 부회장은 무기징역, 회장은 징역 25년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고요.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수혁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버지는 떠나야겠다. 아버지, 왜요?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아니다. 아버지는 이미 선을 넘었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단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고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수혁 선생님은 민준이를 꽉 껴안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지영이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수혁 선생님은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에요. 민준아, 아버지는 멀리 떠나지만 항상 너를 생각할 거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영이 무덤에 가끔 꽃을 놓아줘라.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딸 이름을 지영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지영 씨 기일이 되면 민준이는 꼭 성묘를 가요. 지영 어머님,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 그분이 도우신 건 아닐까? 라고 속삭여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 수혁 선생님은 복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지만 결국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하셨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수혁 선생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고 계실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한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선가 수혁 선생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민준 씨와 손녀딸 지영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영 씨도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